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 전까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 나이가 되니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는 흐릿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재가 더욱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나이가 됐달까요? 그런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통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네요. 이야기의 시작은 작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담낭 절제술을 받기 위해 강북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가기 전날 오후부터 명치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소화제도 먹어보고 손도 따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응급실에 가서 CT를 찍었더니 담낭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수술을 권유받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 봉지를 들고 병실로 들어섰어요. 수술 끝나고 먹으라고 사왔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며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놨습니다. 회사 일은 좀 어때요?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던데. 제가 묻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 중국 거래처에서 또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해서 지금도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수술하는 동안은 못 올 수도 있겠어. 저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뭐 죽고 사는 수술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죠. 내 걱정하지 말고 일에나 신경 써요. 그 말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해. 대신 일 끝나고 바로 올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수술 받아. 알겠지?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 있다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네요. 전화를 걸어보니 당황해서 쩔쩔매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지금 중국 거래처랑 회의 중이야. 저녁엔 꼭 갈게.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 뒤로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심각한 회의 중에 갑자기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릴 리는 없어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생각하고 넘겨버렸습니다. 헌데 당연히 나중에라도 올 줄 알았던 남편이 수술이 끝난 다음 날에도 여전히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걸어 어쩔 수 없다는 듯 구구절절 변명을 하더군요. 오늘도 못 가게 됐어. 계약서 수정하느라 밤새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무척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투정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전날 들었던 그 울음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회의 중이라던 남편의 뒤에서 들린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 말입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제가 묻자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 비서가 서류 정리하느라 야근하고 있어. 하지만 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틀림없이 젊은 여자가 우는 소리였지만 제가 아는 남편 비서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았어요. 거기다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무슨 울 일이 있으려나 싶어 모든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수술 후 3일째가 되었고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죠. 정 선생님 회복이 아주 빠르시네요. 원래는 며칠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내일쯤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빨리 퇴원해도 괜찮을까요? 복강경 수술은 원래 2박 3일 정도 입원하세요. 고령인 분들은 며칠 더 계시기도 하고요. 근데 환자분은 경과가 좋아서 내일 퇴원해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네요. 다음 주에 외래는 오셔야 하니까 퇴원하실 때 예약 잡아드릴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반가운 생각이 들어 얼른 남편에게 전화하려다 그만뒀습니다. 바쁜 남편 신경 쓰이지 않게 혼자 퇴원하자고 맘먹었거든요.
조용히 집에 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한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업하는 남편이 그맘때 중국 거래처 때문에 혼자 고생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불과 하루 만에 그런 제 생각이 멍청한 착각이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부하가 치밀었는지 모릅니다. 30년을 한결같이 남편을 믿고 산 제가 한심해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하지만 퇴원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모른 채 절 보고 놀랄 남편의 얼굴을 상상하며 혼자 웃었답니다. 퇴원 당일 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짐을 챙기고 혼자 퇴원 절차를 마친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면 뭐부터 할까? 맞다. 반찬이 떨어졌을 텐데 그 사람 혼자 라면만 먹었겠지? 저는 급하게 입원하느라 남편의 반찬을 챙겨주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큰 마트까진 무리일 것 같아 집 앞 편의점에서 두부와 콩나물을 사 간단하게 국이라도 끓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아파트 화단에 개나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딱 1년 전 그맘때 남편과 함께 그 개나리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남편의 활짝 웃던 얼굴이 생각나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우리 집 앞에 섰어요. 며칠 만에 집에 오니 마음이 들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 역시 내 집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죠. 그런데 얼핏 본 집안이 제 예상보다 무척 깨끗했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웬일로 청소를 다 했네? 남편은 원래 집안일엔 통 관심도 소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눈에 봐도 너무 깔끔해 보여 의외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려던 제 눈에 낯선 여자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설마... 아니야. 회사 직원이 서류를 가지러 왔나?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며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잔뜩 난 여주인공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TV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제가 아끼는 잠옷을 입고 말이죠. 은은한 핑크피치 감도는 그 잠옷은 몇 년 전 제 생일에 남편이 선물로 사준 것이었어요. 당신한텐 이런 화사한 색이 잘 어울려 라며 건네주던 그 잠옷을 제 눈앞에서, 그것도 우리 집 거실에서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마음대로 입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마치 우리 집의 모든 게 자기 것인 양 편안한 자세로 TV를 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과일이 놓여 있고 제가 아끼는 찻잔에 커피도 담겨 있었죠. 저는 갑자기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머리는 백지가 되어버린 듯했죠. 그래서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끌며 소파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당연히 목소리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더군요. 제 목소리를 들은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쳤죠. 아, 사모님이... 여자도 깜짝 놀랐는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허옇게 질린 얼굴로 저와 눈을 맞추지 못했네요. 그때 이성을 잃은 제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이 여자 뭔데? 뭔데 남의 집에 누워있어? 제가 미친 듯이 소리치자 그 시간에 분명히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주방에서 헐레벌떡 달려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걸 보니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를 본 남편의 얼굴 역시 여자처럼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여보, 아니 어떻게 온 거야? 퇴원은 분명 내일이라고. 지금 그게 중요해? 대체 이 여자가 왜 내 잠옷을 입고 우리 집에 누워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늘 이웃에게 민폐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살았지만 그 순간엔 그런 게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진땀을 흘리던 남편이 저와 여자 사이에 섰습니다. 여보 진정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뭔데? 병원에 입원한 마누란 나 몰라라 하던 남편이 내가 아끼는 잠옷까지 내줬어. 30년 넘게 주방에 얼씬도 안 하던 사람이 앞치마까지 두르고 난리법석이잖아. 이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거야? 제가 도끼 눈을 뜨고 몰아붙이자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던 저는 심장을 후벼 파는 통증에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방금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잊은 채 힘차게 걸어 제 잠옷을 입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황당함과 분노가 뒤섞여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군요. 그 순간 병원에서 남편과 통화할 때마다 뒤에서 들리던 여자의 울음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 앞에 있는 여자가 바로 그 소리의 주인공이라고 확신했죠. 수술한 부위에 통증이 느껴져 욱신거렸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이 저를 집어삼켰거든요. 저는 여자에게 달려들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옷 벗어! 내 옷 벗으라고! 제가 여자의 팔을 잡아당기자 기겁한 남편이 급히 막아섰습니다. 여보 이러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특히 뭘 들어?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놓고 터진 입이라고 할 말이 있어? 젊은 여자랑 깨가 쏟아지느라 늙은 마누라 병원에는 와볼 시간도 없었던 거야? 제가 남편을 밀치고 여자에게 다가가자 여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더군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 누가 그따위 설명 듣고 싶다고 했어? 그러면서 제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자 갑자기 남편이 제 손목을 잡으며 고함쳤습니다. 그만해!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놔! 당신 미쳤어? 이 여자가 뭔데? 어떻게 내 앞에서 이 여자를 감쌀 수가 있어? 남편과 제가 실랑이를 벌이자 그 사이 여자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이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한마디를 내뱉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사색이 된 채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애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 함부로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비로소 모든 상황을 깨닫고 또 확신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그 울음소리, 문병 한번 오지 않았던 남편, 제 잠옷을 입고 있는 젊은 여자, 이건 모두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조강지쳐 뒤통수를 치고 바람을 피운 증거라는 걸 말이죠. 저는 심장이 찌르는 통증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 가슴을 부여잡으며 간신히 물었어요. 소중해? 지금 내 앞에서 저 여자한테 소중하다고 한 거야? 그래,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해. 당신이 함부로 대해도 될 사람 아니란 말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당신이 정말 내 남편 맞는 거야? 남편의 말에 충격받은 저는 그만 다리가 풀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여자가 어쩔 줄 모르더니 눈을 질끈 감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이러다 사모님 쓰러지시겠어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 주저앉은 채 멍하니 여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뭐라고? 아빠? 그때 남편이 다가와 절 일으켜 소파에 앉히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 이 애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이 애는 내 딸이야. 뭐라고요? 사람이 너무 놀라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군요. 헌데 그 순간에 할 말을 잃은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숨막힐 듯한 정적만 흐를 뿐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입을 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겨우 먼저 입을 연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딸이 어딨어? 내 앞에서는 애는 없어도 된다고 해놓고 뒤로 다른 여자랑 할 짓 다 하고 다녔던 거야?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도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전 그게 남편을 만나기 전 제가 겪었던 초년의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안고 남편에게 빚을 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딸이 있다니. 그렇다면 지난 세월 아이가 없어 힘들어하던 저를 위로한 건 남편의 가증스러운 연기였다는 말이죠. 그 여자의 정체가 내연녀든 남편의 딸이든 저에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이 애는 내가 당신하고 만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낳은 아이야. 정이라고 기억나지?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 정이? 그 당신이랑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던 여자? 그래. 남편의 입에서 나온 여자의 이름은 저도 익히 알고 있던 이름이었어요. 결혼 초에 남편이 한번 언급했던 첫사랑이었죠. 부유한 여자의 집에서 가난한 집 장남이던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해 결국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던 여자였어요. 정희가 내 아이를 가졌었어. 근데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지. 그리고 33년을 비밀로 하고 살았던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애가 당신 딸이라는 증거가 돼? 그러자 남편이 거실 서랍장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인 서류야. 나도 세상에 내 아이가 있다는 걸 한 달 전에 알았어. 그래서 부랴부랴 검사를 했고 이렇게 나랑 부녀 관계라는 결과를 받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류에는 분명 그 아이와 제 남편이 피를 나눈 사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 달 전에 아이 엄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면서 연락을 해왔어. 죽기 전에 나한테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한 거지. 미안하다면서 사실은 그때 내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이미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기마저 떠나면 아이가 기댈 사람이 없을 거라면서 나한테 딸을 부탁한다고 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근데 그 모든 게 다 사실이더라고.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혼란스러웠어. 30년 만에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당신한테 어떻게 쉽게 입이 떨어지겠어? 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남편의 딸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과 눈매가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우리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 집이 있을 텐데. 제가 한숨을 쉬며 묻자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고 답했어요. 그게 영미가 집에 못 가는 사정이 있어서. 영미? 이름이 영미구나. 근데 사정이라니 무슨 사정? 그때 이성을 좀 찾은 제가 아이를 찬찬히 뜯어보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상대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뻗어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잠옷을 걷어봤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질렀죠. 어머나! 남편의 딸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잠옷이 채 가리지 못한 볼과 손목에도 시퍼런 흔적이 남아있었죠. 이건 혹시... 그러자 아이가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이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거 맞은 거지. 틀림없어. 그런 제 말에 갑자기 남편의 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도 이런 모습으로 아빠한테 신세지면서 사모님 놀라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집에 갈 수가 없어서. 그때 남편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영미 남편 그 인간이... 아니 남편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른 남편에게 답을 재촉했습니다. 아이 그래. 겉으론 교수라고 교양 있는 척 무게 잡는 인간이 집에선 상습적으로 내 딸을 때리고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그 집에 애를 그냥 놔두겠어?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그만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전 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떠올렸어요. 사실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도 예전엔 남편의 딸처럼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가정폭력이라는 말조차 없었고 맞고 사는 게 팔자련이 했던 시절이었죠. 얼마나 맞고 산 거야? 제 물음에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결혼하고 쭉. 처음엔 뺨한 대로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명망 있는 교수라 경찰도 대충 넘어가고 오히려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남편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혹시 주사가 있어? 아니요. 그 사람은 항상 밖에서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고서는 그 스트레스를 다 집에 와서 풀어요. 그 사람이 집에 오는 순간부터 저는 종이 돼야 해요. 양말도 제가 벗겨줘야 하고 안마, 옷 심부름, 심지어 어떤 날은 밥까지 떠먹여줘야 하죠. 그러다가 뭐라도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미친 사람처럼 폭발해요. 그러더니 소매를 걷어 보이며 말했죠. 이번엔 골프채로 제가 반찬을 짜게 했다면서.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막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이런 미친!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도 늘 그렇게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리고 긴 옷으로 숨기며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살았죠. 돌아가신 친정엄마는 이 사실 알고 계셨던 거지? 그래서 다 큰 딸 친부한테 부탁하고 떠난 거야? 그 말엔 이번엔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이는 울음이 터져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맞아. 정희가 그때 그랬어. 자기가 시집을 잘못 보내서 애가 고생한다고 속상해했지. 어떻게든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나 봐. 아마 그 썩을 인간한테 애가 맞고 사는 걸 보면서 속을 썩어서 그런 몹쓸병에 걸린 걸지도 몰라. 그제야 저는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오지 못했던 이유, 집에 여자가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제 잠옷을 입고 있었던 이유까지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맞다가 도망쳐 나온 거야? 남편의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빈소에서 아빠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장례 끝나고 유전자 검사도 했고요. 그때 아빠가 주소랑 전화번호 알려주시면서 급한 일 있으면 꼭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끼시는 옷인 줄도 모르고 제가 막 입은 것도 죄송하고. 가뜩이나 오랜 폭력에 괴롭힘을 당해 풀이 잔뜩 죽은 아이는 저에게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제 가슴에서도 울컥하며 비릿한 슬픔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얼른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옷이야 얼마든지 입어도 돼. 제 말을 들은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때 저는 남편의 딸에게 오랫동안 간직했던 비밀을 하나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나도 첫 번째 결혼해서 전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 말 대답했다며 시작된 구박이었지. 그땐 이혼도 쉽지 않아서 한참을 참고 살았어. 그러다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왔고 그 뒤로 이혼하려고 정말 고생했어.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모님도요? 그래. 그래서 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그때 날 버티게 해준 게 바로 너희 아빠였어. 어렵게 이혼했지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우연히 이력서를 넣은 회사가 이 사람 회사였어. 그 뒤로 너희 아빠는 상처받은 나를 보듬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줬지. 그리고 반대하는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이혼 여인 나랑 결혼한 거야. 제가 눈물을 흘리며 비밀을 털어놓자 아이는 놀란 눈을 크게 뜨고 절 바라봤어요. 남편은 그 곁에 서서 지난 일을 회상하듯 말없이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죠. 말을 마친 저는 조용히 남편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차가운 손이었네요. 그 남자가 찾아올까봐 무서워?
네, 제가 여기 있는 걸 알면 아마 찾아와서 난리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식 오면 내가 가만 안 둬! 감히 내 딸을 어떻게 보호해줘야 할 자기 가족한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으론 점잖은 척하지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경직돼 있던 아이가 제 품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울어. 실컷 울어. 참고 있으면 병돼. 그렇게 영미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상처받은 어린아이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도 그 옆에서 눈물을 훔쳤죠. 한참 후 아이가 진정되자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하게 된 거야? 연애한 거야? 영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선봐서 결혼했어요. 직업도 좋고 매너도 좋아서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어요. 학벌 좋은 놈들이 더 나쁜 경우가 많아. 내 첫 남편도 의사였거든. 영미가 놀랐습니다. 의사요? 그래. 세상에 둘도 없을 고귀한 인품을 가진 것처럼 굴면서 집에선 마누라를 때리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 저희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죠.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미야, 내 사모님, 아니 이제부터 그냥 엄마라고 불러. 넌 이제 내 딸이니까. 제 말을 들은 영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괜찮고 말고 30년 전에 네 아빠가 날 받아줬잖아. 이혼녀라고 손가락 잡았던 날 지옥에서 구해주고 평생 아껴줬지. 이제 내가 너를 구해줄 차례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며 무언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그래, 이제 우리가 지켜주마. 다신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영미의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요.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체면 때문이라도 더 악착같이 찾아다닐 거라는 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미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제가 도망쳤을 때처럼 숨어 지낼 순 없었죠. 이번엔 확실하게 끝을 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네요. 어느덧 영미와 생활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딸은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창문 밖을 내다볼 때도 커튼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확인하곤 했죠.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미야, 오늘은 같이 마트에 가자.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에요, 엄마. 전 집에 있을게요. 혹시나... 영미는 말끝을 흐렸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찾아다닐까봐 두려워한다는 걸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바로 그날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살펴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남자가 서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에 김영미 씨가 있습니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미의 남편이 틀림없었거든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은 더 멀끔해 보였어요. 누가 봐도 교양 있는 지식인이라고 믿을 만한 외모였죠. 누구신데 그러시죠? 저는 김영미의 남편 박준혁입니다. 그는 명함까지 꺼내 보였습니다. 정중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날카롭더군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집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남자는 이미 딸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긴 돈만 주면 뭐든 알아내는 세상이니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았죠. 딸에게 사람 하나 붙이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 같더군요. 아내를 데려가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부부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영미가 거실에서 나오다 인터폰에 뜬 얼굴을 보고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여길...
그때 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남자가 갑자기 크게 소리쳤어요. 영미야, 집에 가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영미는 인터폰 화면을 보면서도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싫어요. 저 안 갈 거예요. 영미야,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우리 병원 가서 상담도 받고. 전 그 말을 듣고 있기가 싫어 인터폰에 대고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본인이 가기 싫다는데 왜 그래요? 당신이 때려서 온몸에 멍이 들게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아이, 그건 오해입니다. 영미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거짓말하지 마! 골프채로 때렸다는 거 다 알아. 아닙니다. 영미가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서 헛것을 본 겁니다. 제가 옆에서 챙겨줘야 해요. 시끄러! 계속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명망 있는 대학 교수가 대낮에 남의 집에 침입하려 했다고 소문나고 싶은 거야? 그러자 움찔하던 남자는 한참 동안 집 앞을 서성이다 결국 돌아갔습니다. 역시나 남자의 약점은 체면인 것 같더군요. 남자가 사라지자 영미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제가 여기 있는 걸 알았으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아빠 회사에도 찾아갈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를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답을 알 수가 없었네요. 다음 날 퇴근해온 남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딸을 대하고 저녁을 먹더군요. 저는 잠자리에 누워 그런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죠? 내 눈은 못 속여요. 어서 말해봐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키더니 속삭였어요. 큰일 났어.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문? 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젊은 여자를 집에 들였다고 직원들이 다 쑥닥거리다라니까. 저는 순간 직감했죠. 그 모든 게 비열한 대학 교수가 벌인 일이라는 걸요. 저희는 숨기려 했지만 여기저기서 빗발치는 전화에 결국 딸도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제가 돌아갈게요. 아빠한테 피해드릴 순 없어요.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하지만 이러다 아빠 회사가. 어차피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네가 내 딸이라는 걸 밝히면 금방 잠잠해질 거다. 그래도 복잡한 개인사가 입에 오르내리면 사업이 좋을 리가 없어요. 괜찮아. 막말로 회사가 망하면 망하는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그 지옥으로 다시 보낼 순 없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저잖아요. 제가 돌아가면 다 끝날 거예요. 영미의 눈은 이미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죠. 모든 걸 포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영미야,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야. 돌아가면 더 심하게 맞을 거야. 그런 인간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도 이렇게 계속 숨어 지낼 순 없잖아요. 차라리 제가 집에 돌아가면. 그건 안 돼.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섣불리 결정하면 후회할 거야. 그렇게 아이를 진정시킨 후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제가 전 남편에게 괴롭힘 당할 때와는 다르게 세상이 많이 변했고 이제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 뭔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큰 결심을 한 저는 봄꽃이 한창인 대학 캠퍼스를 걸어 박준혁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대학에 전화를 걸어 남자의 연구실 번호를 알아내 만날 약속을 정했거든요. 연구실 앞에 도착한 제가 노크하자 문제의 남자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장모님. 역시 영미는 같이 안 온 건가요? 영미는 당신을 무서워해요.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평화롭게 해결하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박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이요?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하죠? 누굴 위해서? 더는 영미 괴롭히지 말아줘요. 당신은 때리고 괴롭혀도 될 만큼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아이입니다. 친엄마도 아니면서 유난 떠시네. 남들이 들으면 모정이 대단한 줄 알겠어요. 장모님이야말로 남편이 결혼 전 낳은 딸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괜한 오지랖 떨지 마시고 당장 영미 보내세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슬며시 문을 잠갔습니다. 감히 나 말고 누구도 영미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난 어려서부터 내 거는 절대 뺏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영미는 물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제 말에 망할 그놈이 입꼬리를 올리며 소름이 끼치도록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보세요. 영미가 왜 맞는지 알아요? 자꾸 내 말에 토를 달거든. 그냥 내 말에 복종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 그게 맞을 이유가 되나요? 교육이죠, 교육. 걔도 말 안 들으면 때려서 가르치잖아요.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영미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쩔 건가요? 장모님도 참 순진하시네. 나 경찰서장하고도 골프 치는 사이고 웬만한 검사들하고 술 한 번은 다 마셔본 사람이라고. 영미가 신고해봤자 미친 여자 취급밖에 못 받아. 괜히 골치 아픈 일 만들지 않게 잘 타일러서 얼른 집으로 돌려보내요.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요? 조언이죠. 남편 다 늙어 천하의 파렴치한 인간으로 낙인 찍혀서 사업 쫄딱 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영미 빨리 돌려보내는 게 좋을 거예요. 역시 그런 얼토당토하는 유언비어 흘린 것도 당신이지? 아이, 그건 그냥 맛보기였어요. 원한다면 더 할 수도 있지. 뭐 요즘은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돈만 주면 못 만들어내는 영상이 없더라고. 화끈한 영상에 장인어른 얼굴 합성하면 소문을 뒷받침해줄 아주 볼만한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놀라자 남자가 절 비웃으며 조롱했죠. 아이, 그러게 사람을 보고 설쳤어야지. 더 이상 후회할 일 만들지 마. 마지막 충고야. 한 가지만 물을게요. 대체 왜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그러자 남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재밌거든. 뭐라고? 처음엔 반항하다 점점 순해지는 걸 보는 게 꼭 강아지 길들이는 것처럼 짜릿해.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면서 말했죠. 박 교수님, 근데 혹시 이거 아시나? 요즘은 대화를 녹음하기가 쉬워졌다는 거. 제가 여유롭게 웃자 갑자기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방금 했던 우리 얘기가 여기 내 핸드폰에 다 녹음됐어. 영미를 때리는 게 재밌다고 했지? 걔처럼 교육한다고도 했던가? 그건 불법이야. 동의 없이 녹음하면. 그래,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럼 고소해. 어차피 당신 말대로 뭘 해도 우리가 이길 순 없다면 2판 4판이야. 그냥 처벌받을 각오하면 그만이라고. 어차피 우린 당신 정체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누가 더 손해일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다가왔어요.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죠. 그러자 흥분한 남자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니 벽으로 몰아붙이고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난 늙은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감히 누구의 상대로 개수작이야! 그러더니 저를 바닥으로 냅다 내동댕이 치며 핸드폰을 거칠게 빼앗아 버렸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핸드폰을 던지고 발로 밟아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러뜨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하긴? 겁없는 노인네가 함부로 까불지 못하도록 정신 번쩍 나게 경고하는 거지. 그러게 좋게 말할 땐 나대지 말고 영미 보내라고 했지. 그러면서 제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어요. 순간 전 남편에게 구타당하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며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몸은 뻣뻣하게 굳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꼼짝없이 맞겠구나 하던 그 순간 갑자기 연구실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 소리쳤어요. 박 교수,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니, 이 사장님 어떻게... 폭력 교수를 제보한다면서 영상통화를 요청하길래 혹시나 했는데 그게 박 교수였던 거야? 영상통화요? 설마... 그래! 자네가 장모님이라는 저분과 대화 나누는 걸 영상통화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난 우리 대학 교수를 괜히 명예훼손하려는 줄 알고 지켜봤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남자는 그제야 저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색이 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고 남자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내가 이사장님한테 우리 사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려고 전화를 걸어놓고 끊는 걸 깜빡했네? 본의 아니게 부끄러운 집안 사정을 공개하게 돼서 아쉽네요. 이런... 남자는 이를 악물고 저 노려봤지만 보는 눈이 많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더군요. 그날 저는 남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어렵게 이사장을 만나 난폭한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제보하겠다며 핸드폰 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연구실에 들어서기 전 그 번호로 영상통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말을 들은 남자가 약이 오를 대로 올라 길길이 날뛴 거죠. 그렇게 핸드폰을 박살내고 안심했던 남자가 이사장의 등장에 경기하듯이 놀란 거예요. 그 이후 저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학생과 교수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없어 학교 의무실에서 안정을 취하다 택시를 타고 돌아왔네요. 그날 밤 이런 사실을 듣게 된 남편과 영미는 기겁하더군요. 남편은 호들갑스럽게 다가와 제 몸을 여기저기 살피며 소리쳤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을 상대로 겁도 없이 혼자 나서서 그런 짓을 해? 그 자식이 눈이 돌아서 무슨 짓을 벌일 줄 알고? 그래서 일부러 대낮에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 인간일수록 자기가 누리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키려 하는 게 많으니까. 엄마,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아니야, 이건 꼭 너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어. 예전에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이제는 달라진 세상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 이번 일을 해내야 예전 내 상처도 완벽하게 아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30년간 제 지난 상처가 완벽하게 아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와 똑같이 고통받는 영미를 보자 그때의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린 듯 아프고 벌어진 틈 사이로 피고름이 나는 기분이었네요. 끔찍한 어둠의 기억과 상처가 아직도 제 무의식의 한 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비록 30년 전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저 이혼해달라고 매달리기만 했지만 이번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요. 달라진 세상에서 달라진 제가 어떻게든 당당하게 영미를 위험에서 구하리라 다짐한 거죠. 그리고 그 복수를 가장 통쾌한 방법으로 후련하게 해낸 겁니다. 남편과 딸은 큰일 날 뻔했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제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파렴치하니 제대로 대가 치르는 모습까지 지켜보게 됐거든요. 사건이 있고 일주일 만에 남자는 대학에서 파면됐습니다. 뻔뻔한 가정폭력범이 장모까지 폭행하려 했다는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며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했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던 거죠. 그 사이 딸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미가 혼자서 싸울 땐 아무도 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평생 그 지옥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내가 고마워. 덕분에 30년 전 내 한도 풀었으니까. 이혼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딸의 전 남편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였고 그의 변호사조차 제대로 변호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됐고 남자가 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게 됐어요. 그렇게 기세 좋던 딸의 전 남편은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남자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사회적 위치와 명예를 모두 잃었죠. 예전에 딸과 제가 그랬듯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겁니다. 얼마 후 남자는 가정폭력으로 실형도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끌려가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는 영미의 얼굴엔 깊은 안도감과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네요. 그런 일이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영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시 구했고 가정폭력 상담기관에서
자원봉사도 하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돕고 있죠. 저는 여전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그런 영미를 친딸로 받아들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 만남이지만 저와 영미는 같은 아픔을 지녔다는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네요. 저는 오늘도 그런 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상이 차려지길 기다리고 있죠. 비록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흰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일게요. 그래? 우리 딸이 도와주니 저녁 준비가 한결 편해지고 재밌네. 그렇죠? 역시 딸이 최고죠? 여부가 있어? 내가 우리 딸 없을 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저희의 대화를 듣던 남편이 슬그머니 들어와 웃으며 말했어요. 야, 이거 다 늙어서 아들 하나 낳을 수도 없고 갑자기 외로워지는데. 그런 남편의 너스레에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아직도 좀 낯설지만 따뜻한 말입니다. 30여 년 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것처럼 외롭던 저를 남편이 든든하게 지켜주었듯이 저도 딸이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아 행복의 새 여정을 떠나기 전까지 그 곁을 열심히 지켜줄 생각입니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 누군가는 지는 해이며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저의 봄날은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부모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사랑스러운 딸을 얻었고 30년 묵은 한을 풀었으며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